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격언입니다. 분산 투자하라. 리스크를 줄여야 하니 여러 종목에 나눠 담아야 한다. 이는 현대 투자의 상식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위대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포트폴리오는 상위 5개 종목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때는 애플 하나만으로도 전체의 40%를 넘겼죠. 닉슬립이 운영한 노마드 투자조합은 더 극단적입니다. 13년간 92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해산했을 때 당시 보유 종목은 3개뿐이었습니다. 아마존, 코스코, 버크셔 해서웨이였죠. 해산한 이유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3기업만 보유할 테니 이 펀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분산 투자는 경제학과에서도 가르치는 개념이죠. 금융 전문가들이 권장하고 많은 투자 서적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이 이론의 뿌리는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해리 마코위치라는 경제학자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 하나를 발표한 겁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논문으로 그는 199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탄생이었죠.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자산이 폭락해도 다른 자산이 버텨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리스크 관리는 자산 관리의 핵심이었기에 분산 투자는 금융교육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코비츠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이 좋은지 모를 때를 전제로 합니다. 모르니까 여러 곳에 나눠 담는 겁니다. 특히 개별 기업을 분석할 시간도 능력도 없는 일반 투자자에게 더 유용했죠. 이 이론을 기반으로 인덱스 펀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덱스 투자인 S&P 500은 워렌 버핏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권장하는 투자 자산 중 하나이죠. 그런데 버핏 스스로는 분산 투자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막일 뿐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 분산은 의미가 없다. 자신이 위대한 기업 3개를 추려낼 능력이 있는데 잘 모르는 20번째 기업까지 억지로 포트폴리오에 끼워 넣는 건 수익률을 갉아먹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집중 투자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케인스는 명실상부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죠. 그런데 그가 투자자로서도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큰 수익을 냈었죠. 놀라운 건 케인스의 투자 철학이 그 기간 동안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케인스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답게 자신의 전공을 한껏 살렸습니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거시경제 지표의 방향을 예측해 투자했죠. 투자자라기보다는 탑다운 투기꾼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거시경제 예측 능력을 맹신했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쓰다 마진콜로 파산 직전까지 가는가 하면 1929년 대공황 당시 기금과 개인 자산 절반을 허공에 날렸죠. 10년에 걸쳐 깡통을 차면서 케인스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뒤집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이나 경기 순환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투자자에게 재앙이다. 1932년을 기점으로 케인스는 거시경제 예측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 대신 내재 가치가 뛰어난 개별 기업을 헐값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방식, 즉 바텀업 가치 투자로 노선을 완전히 변경했죠. 이후 케인스의 펀드는 세계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시장을 크게 웃도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위원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올바른 투자 방법이란 자신이 확신하는 기업에 더 큰 비중을 넣는 겁니다. 확신도 없는 기업들에게 돈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케인스는 위험의 정의 자체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현대 금융학이 주가의 변동성을 위험으로 보았다면 케인스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 즉 무지를 진짜 위험으로 보았죠. 분산을 위한 분산은 그 무지를 숨기는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분산과 집중의 차이는 투자 세계뿐만이 아니라 자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치타는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이죠. 그런데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4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절반은 실패하는 셈이죠. 심지어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한계점까지 오른 체온 때문에 그늘에서 몇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존을 건 한 번의 기회 앞에서 치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전략을 취합니다. 결코 여러 먹이를 동시에 노리지 않는 겁니다. 가젤들을 번갈아 노리며 에너지를 얕게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단 한 마리를 정하고 오직 그 먹이만 끝까지 쫓습니다. 전력 질주를 시작한 치타의 눈에는 시야 주변이 까맣게 지어지는 터널 시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먹이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화 과정에서 뼛속 깊이 새긴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오직 햇빛이 가장 많이 오는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가지에는 아예 영양분 공급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말라 떨어지게 내버려둡니다. 식물학에서는 이를 정화오세라 부르죠.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고비용 기관이죠. 성능은 최고지만 연비가 극도로 낮습니다. 이 때문에 뇌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단 하나의 목표에만 전력을 다하죠.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라는 건 신화입니다. 주의력을 여기저기로 분산시킬 때마다 뇌는 막대한 전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균등한 분산은 곧 도태를 의미하며 가장 확실한 자원을 향한 극단적인 집중만이 생존 확률을 올립니다. 피터 린치는 계좌를 망치는 분산 투자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산과 악화를 합친 신조어 디워시피케이션입니다. 무작정 자산을 분산하는 행위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죠. 린치가 관찰한 패턴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종목 수를 늘릴수록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열심히 분석하고 잘 아는 기업 3개만 샀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에 뉴스에서 좋다는 기업을 몇 개 더 삽니다. 그러다 보면 10개, 20개, 30개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종목들은 첫 3개보다 이해도가 낮다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조차 단 한 줄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빠졌을 때 팔아야 할지 더 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익을 내는 종목은 팔고 손실 중인 종목은 들고 있는 패턴이 반복되죠. 피터 린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원의 꽃은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꼴이라 했습니다. 또한 린치는 분산 투자와 관련해 이런 말도 남겼죠. 가장 좋아하는 종목을 20개 이상 갖고 있다면 그건 그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른다는 신호다. 투자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면 S&P 500에 투자하면 됩니다. 개별 종목 투자자에게 어설픈 분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무슨 회사를 샀는지조차 모르는 게 진정한 리스크입니다. 계좌를 위험하게 만들 뿐더러 여러 곳에 나눴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기업 공부를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위험까지 존재하죠. 자연계, 그리고 가치 투자의 구루들은 하나같이 집중 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자를 행하기 전 집중 투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집중 투자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바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에서 비롯되죠. 워렌 버핏이 처음 코카콜라에 투자했던 당시 코카콜라는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30%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모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너무 유명하고 뻔한 기업이기에 더 오를 여지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힘,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유통망, 반복 구매를 일으키는 소비 습관까지 버핏은 코카콜라를 수십 년간 관찰해왔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달했습니다. 그 이해가 확신을 낳았고 그 확신이 집중으로 이어졌죠. 버핏은 이를 능력 범위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자신이 완벽히 이해하는 영역의 원 안에서만 투자하는 원칙입니다. 원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치타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본능적으로 꿰뚫고 있습니다. 가젤은 잡을 수 있지만 코끼리는 못 잡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기에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집중합니다. 능력 밖의 먹이를 쫓다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치타는 가차없이 도태됩니다. 투자도 같습니다. 사업 모델이 명확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 경쟁 우위가 눈에 보이며 5년 후에도 우위가 예상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찾았을 때만 자본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해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기업이라면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찰리 먼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기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바구니가 있습니다. 투자한다, 투자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3번째 바구니가 가장 큽니다. 능력 범위를 찾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업 붙잡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일하는 곳, 쇼핑하는 곳, 자녀가 좋아하는 곳에서 시작하라. 기관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죠. 실제로 린치 본인도 던킨도너츠, 타코벨, 레그스 스타킹 등 일상에서 포착한 기업들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이 어디로 열리는지 관찰한 결과였죠. 나의 본업, 즉 직업적 우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매업 종사자는 유통기업을 남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엔지니어는 기술 기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진짜 혁신이고 어떤 게 마케팅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단, 이러한 접근법에는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 파악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시작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관찰로 흥미를 느꼈으면 본격적인 기업 분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 범위는 처음부터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좁게 시작하는 게 당연합니다. 핵심은 원의 크기가 아니라 원 안의 비즈니스만큼은 철저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을 조금씩 넓혀 나가되 투자 의사 결정에서는 결코 그 원 밖을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먼거가 언급했듯 이해하기 어려운 세 번째 바구니는 굳이 안 들여봐도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중 투자에는 치명적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입니다. 한 종목의 자산의 50%를 넣었는데 주가가 30% 빠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15%가 증발한 셈입니다. 반면 5% 넣은 주식의 주가가 30% 빠졌을 때의 포트폴리오 손실은 1.5%에 불과합니다. 두 손실의 수학적 차이는 13.5%지만 심리적 충격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확신을 흔들기 시작하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함께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집중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온전히 나의 오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이 집중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놓치는 게 있습니다. 투자는 몇 달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시간의 지평을 넓게 봤을 때 분산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죠. 분산을 핑계로 20개의 종목을 바구니에 담는 순간 하나의 기업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도 이집토막이 납니다. 비즈니스를 뼛속까지 이해해야만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만 가치가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집중 투자로부터 오는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집중 투자의 사전 작업, 즉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자연에는 적소 전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만의 생태적 지위, 즉 니치를 찾아 그 안에서 최고가 되는 전략을 씁니다.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는 각 섬의 환경에 맞춰 부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진화했습니다. 같은 핀치새인데 섬마다 부리가 다른 겁니다. 모든 섬에 맞는 범용 부리는 없었습니다. 그런 새는 경쟁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연에서도 투자에서도 어설픈 분산은 멸종을 초래합니다. 집중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한두 종목에 모든 걸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버핏도 수십 개의 종목을 보유합니다. 다만 가장 확신하고 있는 소수 기업에 의미 있는 비중을 싣고 있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입니다.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개에서 5개 사이의 종목이 적당합니다. 그 이상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집중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직 기업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S&P 500이라는 대체제도 있죠. 포트폴리오를 100%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에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씩 쌓아 올리다 마침 적절한 주가가 왔을 때 매수를 고려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능력 범위를 얕게 넓히는 것보다 깊이 파는 게 먼저입니다. 많이 아는 척하는 것보다 적게라도 진짜 아는 게 낫습니다. 분산하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오래 들어왔습니다. 모든 격언은 그 전제와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자로서 개별 기업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분산은 되려 무지의 가림막이 될 위험이 있죠. 어느 시점부터는 집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무모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의 명상록이었습니다.